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시사인의 고혜재열 기자 그리고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 쉬는 시간 동안에 1811번님이 이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일자리 창출도 우선이지만 세수가 휘발유값, 기름값, 담배값 이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서민생활과 직결된 것들 좀 내려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안양에서 청취자분이 애청자분이 보내주셨습니다. 고재일 기자님. 네, 뭐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번 추경이 졸속이다 그런 좀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추경은 그 성격상 졸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 추경을 하는 거지. 그렇죠. 예.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야, 이 부분은 추경 때 하자. 예.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추경이란 거는 어떤 그때그때 사정에 의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런 성격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번 추경은 어떤 큰 그림으로 읽어줄 여지가 있다. 예. 왜냐하면 이번 대통령 어떤 식으로든 지금의 우리의 이 경제 구조가 네.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다. 그리고 한국처럼 대기업 위주로 돼 있는 그런 기업 구조에서 네.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대기업들의 매출은 늘더라도 고용은 그렇게 늘지 않고 그리고 늘어나는 일자리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이런 네. 쪽으로 늘어나서는 안 된다. 소득을 뭔가 보장을 해주고 소득 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을 민간 부분이 해결 못한다면 공공 부분에서 해보자. 그래서 81만 개의 그런 일자리를 얘기하고 공공 네. 부분에서 예. 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경제 패러다임을 짰기 때문에 네. 이번 그 추경은 졸속이라기보다는 그런 큰 그림과 확고한 경제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기름값이나 담배값 세금 줄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은 네. 이번에는 이런 의미에 한번 포인트를 두고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예. 대통령으로 선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부분에 할 여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김준일 대표 하실. 예,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세금은 참 한 번 올라가면은 낮추기가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예상 규모를 짜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 다만 이제 예전에 그 문재인 그 후보 시절에 네.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자서전에서 그 담배세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그 꼼수 증세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예. 이거를 이제 뭐 인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할 것처럼 이제 뉘앙스를 비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가 이제 실제 이제 담배값 인하로 갈지 아니면 그거를 다른 부분에 이제 공공복지로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근데 현 상황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세금을 낮췄다가 또 내년에 세수가 부족하면은 또 걷어야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체질 개선을 하고 경제를 살린 이후에 세금 인하를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추가 경쟁을 하든 뭘 하든 오늘 고재일 기자가 상당히 좀 합리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뭐 김준일 대표도 그렇게 지금 방금 주셨지만 이게 갑작스럽게 추가 경쟁에서는 필요해서 돈을 쓸 때가 필요해서 이제 만들어 놓는 그런 예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새누리당에서 먼저 요구를 했었어요, 사실은. 예. 그러면 지금은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돈 쓸 때는 분명히 있는데 예. 어떻게 누가 쓰느냐, 무엇에 쓰느냐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문제는 어디로 기착이 되냐면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산의 집행의 결과 이 결산제도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국회 내에서 철저하게 따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존경받을 일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자기 지역구에다가 돈 쓰는 거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벌써 이 예산이 처음 의도와 다르게 왜곡될 여지도 저는 벌써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 이를테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추경에 반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원내대표에게 물어보면 그러면 추경에 이게 뭐 심의나 이런 것도 같이 안 하겠다는 얘기냐? 그거는 같이 좀 해야지. 쪽지 쓰고 있는 중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참여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몸은 그쪽으로 가신 거죠. 네. 그래서 추경이 처음에 어떤 의도와 다르게 이렇게 왜곡될 여지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국회에서 예산 짤 때 쪽지 예산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도 너무나 많이 봤었고, 그리고 이 말씀하셨던 이제 결산 부분에 봐야 되는 부분이 그런데 보면은 이 예산 쓰는 게 제외된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갑자기 끼어드는 예산은 뭐냐면
합리적으로 따져보니까 이 예산은 지금 이렇게 다급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빼놨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끼워 들어가는데 그것이 권력 순에 의해서 그리고 영향력 순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보면은 엄청난 뭐 수백억 원 혹은 수천억 원 규모의 어떤 그런 그 예산 낭비다 이제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따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야 되는 그런 활동은 저희는 좀 활발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지금 이제 이 시민사회 수석으로 간 하승창 수석이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있을 때 그때 예산 감시 시민행동을 같이 했어요. 그때 밑빠진 독상이라는 상을 주면서 그런 식으로 아까 지적하셨던 이건 완전 세금 낭비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지적을 했었는데 그 상이 끝났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 상을 그칠 만큼 우리의 예산 낭비가 줄어들지 않았는데 그런 어떤 그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예산을 전략하면 동료들로부터 요거도 먹습니다. 너는 100만 원 쓰라고 국회에서 어렵게 허가를 받았는데 왜 50만 원만 쓰고 50만 원 절약했니? 그렇다고 네가 좋은 사람인 줄 아니? 이 바보야? 이렇게 되거든요. 이 문제도 좀 짚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계속 남기면은 예산이 깎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심히 아껴서 이렇게 국가의 어떤 그 재고를 이제 채워놨더니 이제 돈이 깎여서 그 다음에 만약에 더 써야 될 때는 못 쓰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좀 이제 많이 아끼는 사람한테 공무원은 격려를 해주고 일방적으로 전년에 조금 썼다고 깎는 게 아니라 좀 합리적으로 재검토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갖춰져야지 이게 어떤 아끼는 어떤 풍토가 정착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 아끼는 공무원과 관련해서는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봐주는 어떤 이 전문가들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떤 관련 그런 심사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예산을 아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전문가적인 어떤 분석력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아낀 것들이 예산은 아끼면서 그 사업의 성과는 유지하거나 그리고 성과도 더 키우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그 눈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지금 2,000조 원을 넘고 있거든요. 한 2,300조 정도 되는데 그래서 조금 우리 재정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쟁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자리 추경이냐 알바 추경이냐 논란인데요.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해법은 딱 하나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번 추경은 내용면에서도 세금 폭탄을 퍼붓는 일회성 알바 예산 수준입니다. 공무원 지원은 차기 정부에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주기 때문에 추경으로 할 사안이 아닙니다. 필수 인력부터 추경이 아닌 원예산에 편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추경은 졸속으로 만드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도 이걸 지켜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런데 불과 한 달밖에 안 되는 사이에 만 몇 명씩 자리 늘린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이제 우리 국회가 문재인 정부가 내민 손을 굳게 맞잡아 대승적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때입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의 뜻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보내주십시오. 4204번님 세금이나 하지 말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수경 썼으면 우리나라 젊은 청춘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또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를 포함해서 여성과 중장년층 또 지역 일자리 등 좋은 일자리 11만 개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오늘 뉴스에서 보니까 뭐 이게 좀 부풀려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부풀려졌겠죠. 예. 대통령도 제 생각에 11만 개를 확신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상대평가를 저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동안의 추경도 목적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의 성격상 단기적인 사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해보자면 그동안의 추경이 훨씬 더 성격상 알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단기 사업이고 그리고 계속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알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던 성격이었는데 이거를 고정된 일자리로 바꿔내는 추경이다. 그래서 그건 상대평가를 해서 평가할 지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11만 개는 제 생각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야당의 이제 논리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이제 알바 일자리 창출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질 좋은 일자리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고용 안정성이 있고 적정한 급여를 받는 건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공무원들이거든요. 근데 공무원을 증가시키는 거는 반대하면서 그러면은 알바 일자리 양산한다라고 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의 공무원 숫자가 그러면 맞느냐? 이제 철밥통, 복지부동 이런 이미지만 강조하고 있는데 야당이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OECD 평균으로 보면은 2013년 기준으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부분이 6.5%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런데 OECD 평균은 15.5%로 거의 3배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가 추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굉장히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고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공무원을 이제 늘리는 것이 대부분 보면은 뭐 이를테면 소방관, 뭐 가축 방역관, 뭐 재난 안전 현장 인력 이렇게 실제 우리 공공 서비스에 굉장히 필요한 분들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공공 서비스가 늘어나면은 우리가 더 혜택을 받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뭐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처럼 강조를 하는 것이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 미국의 통계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1996년부터 2026년까지 20년 동안 소득의 중앙값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양극화가 심하게 진행됐다는 이야기고요. 2007년 글로벌 위기부터 10년 세월 동안에 10개 직업 중에서 5개 직업이 늘어났다고 하면 그 5개 늘어난 직업의 평균 임금이 2만 5천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질적인 측면에서 안 좋았다는 것도 6조 달러 이상을 퍼부은 미국의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11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 이게 뭐 알바 천국이 돼버린다. 충분히 비판의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전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다른 대안이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원천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건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그 대통령이 조금 아까 저 앞에서 들으셨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자리를 늘려서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맞지만 일자리를 늘려서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득주도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 축을 최저임금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이렇게 계산해서 예를 10,000원 정도라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영업자 중에서 자영업을 문 닫는 기점. 그래서 자영업 내가 이 정도밖에 못 번다면은 나는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더 낫겠다. 그 기점이 환산해 보면 시급 10,000원 정도에 해당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벌이가 그 정도 선 밑으로 들어가면은 자영업을 문을 닫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런 이제 시급 10,000원 정도에 우리가 달성한다면 그런 자영업을 정도 하려고 하는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고용의 세계로 안정된 거기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그리고 대통령의 큰 방향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비정규직 발생하는 이제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파견 노동인데 그 파견 노동이라는 게 우리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헌법에서 노동 착취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파견 노동의 기업 구조가 일종의 이제 노동 착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구조를 없애고 어떤 안정적인 일자리들을 이제 사회 각 분야에서 그 사람이 비정규직으로 시급을 받더라도 그리고 그런 최저임금을 이걸 보장해주고 그리고 공공부문에 또 일자리 늘리고 그리고 그런 노동 착취 구조를 없애고 그러면 일정 수준의 어떤 그
이 소득이 달성된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그러니까 소비가 발생하는 지점은 미래에도 예측이 가능해야지 현재 소비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구조를 이렇게 만든다면 우리 사회가 어떤 안정 단계에 달성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선순환 구조의 그림이 있는 것인데 여기까지 달성하는 그 과정은 절대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선순환 구조 말씀하시니까 정부가 그런 발표를 했어요. 사실은 자영업자를 1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하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최저임금 10만 원이 가도 자영업자들이 10,000 원의 최저임금 때문에 문 닫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유기적으로 정부가 홍보하고 이렇게 알려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란다. 그런 방법을 잘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뭐 추경안 원안대로 통과될까요? 지금 130석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결론은 어떻게 보세요? 이 일단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원안 통과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어쨌든 공무원 일자리를 지금 늘리는 거가 문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배정된 예산이 8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 추경에 반대는 하시지만 심의에는 같이 의사일정을 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분은 대통령이 가져가고 그리고 또 이당저당 실리는 챙기실 것 같습니다. 정면승부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사인 고재열 기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탑의 김준일 팩트체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